늦은 오후 처가댁 거실에는 미지근한 국 냄새만 떠돌았습니다. 사위 윤재민은 식탁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 했지만 어깨가 자꾸 움츠러들었어요. 장인어른 박정도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신문만 넘겼습니다. 장모는 재민의 빈 그릇을 보며 작은 한숨을 흘렸죠. 처가 친척들은 눈길을 피하며 서로 손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재민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물만 들이켰어요. 며칠 전 연구소에서 받은 해고 통지서는 아직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그의 모든 가치를 없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래, 아직도 무직이지? 박정도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네, 다시 자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재민은 작게 대답했어요. 30 넘어서 그게 뭐냐? 우리 딸 고생시키려고 작정했나? 장모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재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꼭 쥔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불편함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반찬은 풍성했지만 재민의 입맛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장인은 냅킨을 접으며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그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자선단체는 아니야. 박정도가 말했습니다. 능력 없으면 자리를 비켜줘야지. 옆에 있던 큰형부도 덧붙였죠. 예, 알겠습니다. 재민은 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서연만이 입술을 깨물며 눈을 떨었죠. 현관문까지 배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민이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찔렀어요. 그 바람이 오히려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 밖 계단을 내려가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들 반겨줄 창문 하나 없을 걸 알고 있었죠. 손에 든 캐리어 손잡이는 이상하게도 더 무거웠습니다. 발밑에 눈이 뭉개지는 소리만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 소리는 오늘 자신이 짓밟힌 자존심 같았어요. 재민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이 차오르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헛헛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작은 원룸은 오래된 보일러 소리만 가늘게 울렸습니다. 윤재민은 접힌 담요를 펴며 오늘도 같은 하루가 시작됨을 느꼈어요. 벽에는 결로가 맺혀 흘러내렸고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고 바닥은 발바닥에 차가운 감촉을 남겼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컵라면 2개와 할인된 식빵 봉지가 올려져 있었죠. 그는 전기밥솥을 팔아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머리를 감지 못한 지 며칠이 되어 모자를 눌러쓰고 밖으로 나섰어요.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계단 난간은 얼어붙어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곳도 없었으니까요. 출근 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달리 그의 걸음은 가벼운 목적조차 없었습니다. 편의점 점장은 재민을 보자 계산대 옆으로 손짓했습니다. 오늘도 야간 가능해요? 네, 부탁드립니다. 재민은 모자를 벗으며 답했어요. 졸면 큰일 나요. CCTV 다 보니까. 걱정 마세요. 안 졸겠습니다. 편의점 내부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종이봉투가 쌓여갔어요. 잔돈을 건네는 손끝이 떨려 몇 번이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계산이 늦다며 짜증을 냈죠.
그 말은 오래 남아 뇌리에 꽂힌 가시처럼 아렸습니다. 휴식 시간이라고 주어진 10분도 재미는 서서 보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다리가 풀릴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퇴근 후 하늘은 아직 검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쌓인 눈은 더러운 회색빛을 띠고 있었죠. 그는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사고 싶었지만 오늘도 참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칠 때 손을 꼭 쥔 노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느린 걸음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 살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겨울바람이 옷깃을 흔들며 대답 대신 차가운 숨을 남겼습니다. 원룸 문을 열자 숨죽인 고요가 또다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고요는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소리 같았죠. 며칠 뒤 그는 오래된 배낭을 들고 도서관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이력서를 수정하며 작은 희망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새로 뜬 채용 공고는 경력직뿐이었습니다. 재미는 한숨을 내쉬고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전 연구하던 생명공학 서적이 손에 잡혔어요. 책을 펼치는 순간 잊고 지낸 단어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꺼내 조용히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게 따뜻해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조금만 더 해보자. 그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오늘도 묵묵히 버텼습니다. 도서관 2층 창가 자리는 오후가 되면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윤재민은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노트북을 열었어요. 커서가 깜빡였지만 문장은 쉽사리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고칠수록 부족함만 또렷해졌죠. 책상 위에 놓인 편의점 야간 근무표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책장으로 향했어요. 손끝이 닿은 건 오래된 생명공학 연구 총서였습니다. 한때는 익숙했던 분야였지만 지금은 먼 이야기 같았죠. 그는 그래도 책을 들고 자리로 돌아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 더듬더듬 그의 기억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이 분야 아는 분인가 보네요.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전에 조금 연구했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요즘엔 이런 책 찾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낯선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늦어도 괜찮겠죠. 늦은 게 아니라 준비가 끝난 걸 수도 있죠. 노인은 도서관에서 자주 보이는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재민의 메모 습관을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필기된 용어, 정리된 표, 남다른 분석 흔적이 보였죠. 잠시 후 노인은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국립인체바이오 연구재단 신진 연구 공모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재미는 손가락을 굳게 모은 채 안내문을 바라봤어요. 기한은 한 달 남짓,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이 분명했죠.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 오래 잊었던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안내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작지만 선명한 희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친 표정 속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숨어 있었죠.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며 골목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재미는 주먹을 가볍게 쥐고 숨을 들이켰어요. 이번엔 포기하지 말자.
작은 다짐이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밤 근무가 다가오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다시 그의 삶에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내일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국립인체바이오 연구재단 건물은 유리벽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윤재민은 새 출입증을 목에 걸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수많은 연구자들이 분주히 오가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긴장했지만 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책상 위에는 첫 업무 지시서와 참고 논문들이 니틀리 놓여 있었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에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연구원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대화 속에 끌어냈어요. 그들의 배려는 억지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다정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혼자 먹지 않는 점심을 맞이했죠.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유난히 큰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민 씨, 자료 정리하는 손이 정말 빠르네요. 아, 예, 이전에 비슷한 일 했었습니다. 이 팀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짧은 칭찬이었지만 마음속 얼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퇴근 무렵 팀장은 재민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새로운 실험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 정리를 맡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이 부담스럽기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주었죠. 회의실 유리창 밖에서 붉은 노을이 건물 위로 번졌습니다. 그 빛은 재민에게 오래전 잃어버린 색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이 변화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기대만 심어두고 다시 무너지면 어떡하나 두려웠죠.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서연 이름을 바라보다 화면을 껐습니다. 대신 오늘 한 일을 하루 끝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오류 없이 마무리했다. 팀이 믿어줬다. 나도 할 수 있다. 짧은 문장 세 줄이지만 오랜만에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병원 현장 실사에 동행하게 됐습니다. 연구 자료와 장비 목록을 점검하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의미는 컸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겨울 끝자락 같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바닥의 온기를 느꼈어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 꾸준히만 가면 돼. 재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자 위로였고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퇴근길 도서관 앞을 지나며 그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곳에서 시작된 희망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상승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대학병원 주차장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오고 보호자들은 서둘러 병동으로 향했어요. 윤재민은 재단회의 참석을 위해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출입증을 스캔하자 자동문이 열리며 환한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연구재단과 병원의 공동 프로젝트 속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 화면 속 재민의 이름은 작은 자막으로 지나갔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며 바쁘게 오갔어요. 재민은 가볍게 고개 숙이며 그 인사를 차분히 받아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죠. 그는 회의 자료가 든 서류철을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8층 병실 복도에서는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정도는 산소줄을 머리에 두른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장모와 사촌들은 병실 안의자에 앉아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누군가는 과일 깎는 칼을 들고 누군가는 보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온화한 안부 인사 속에도 묘한 불편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도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시 복도에 나오자고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밀며 창가 쪽으로 이동했죠. 그 순간 멀리서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부이사장님 오십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회의 준비를 마치고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시선과 태도에는 명확한 책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의료진들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장비 점검을 하던 실습생들까지 반듯하게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익숙한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태블릿에는 연구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정도의 휠체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민의 발걸음이 아주 잠시 멈췄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조용해졌고 주변 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정도 역시 그를 알아봤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손등 혈관이 도드라졌어요. 그의 입술은 말하려다 굳어버린 듯 떨렸습니다. 마치 잡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거가 눈앞에 선 느낌이었죠. 장모는 남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사촌들은 속삭이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때 사위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서 있는 남자. 그 사실이 모두의 표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복도 공조기 소리까지 크게 들릴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비정하게 길게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재민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여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그 행동은 도발도 연기된 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관계에 대한 마지막 예의 같았죠. 정도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굳은 손가락은 죄책감과 놀람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어요. 장모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재민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사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한 장면을 목격한 관객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재민에게 회의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옆을 보지 않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어요. 그 뒤에 남겨진 것은 말 대신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반사된 재민의 뒷모습은 길고 단단해 보였죠. 정도는 그 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떨림과 함께 숨을 힘겹게 들이켰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후회라는 이름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우연일지 필연일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재민의 삶은 이미 예전과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정도의 이번 사실은 곧 친척 단톡방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뒤 처가 식구들은 너도 나도 병원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시끄러울 줄 알았던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재민과의 예상치 못한 재회가 모두의 입술을 무겁게 만들었죠. 사촌 형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우두커니 서 있었고 이모는 미리 준비해온 꽃다발을 건네지도 못한 채 손에 쥔 채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깨끗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떠 있었어요. 환자 침대 옆 심박수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도는 가족들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 그 사람 맞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었어. 누군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근데 부의사장이라고?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대? 속삭임조차 경계심을 안고 흘러갔습니다. 과거 장난처럼 던졌던 비웃음들이 떠오른 사람도 있었죠. 명절마다 묻지 않아도 굳이 재민의 경제력을 언급했던 기억, 결혼식장에서 조건을 비교하던 사촌들의 농담,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병실 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과거를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낯선 반성과 실감나지 않는 당황함이 모두의 얼굴 위에 겹쳐 있었죠. 잠시 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 지나가신 분 아시죠? 연구재단 부의사장님이십니다. 병원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자주 방문하세요. 그 말은 사실 전달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사촌 동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손수건을 꼭 쥐었어요. 장모는 입술을 꾹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오른 듯 했죠. 정도는 천천히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표정엔 당황, 후회, 자책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죠. 그녀의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병실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했지. 큰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그랬어. 젊은 사람이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잖아.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줄까? 모르지. 우리가 한 짓이 작은 게 아니었으니까. 가족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침묵이야말로 진짜 속마음일지도 몰랐죠. 누구도 재민의 성공을 축하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는 사과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또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정중히 고개 숙였습니다. 환자분, 조금 뒤에 부의사장님이 다시 들르신답니다. 치료 계획 관련해서 보호자분들도 함께 설명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전해지자 방 안의 눈빛들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준비되지 않은 심장을 부여잡았고 누군가는 도망치고 싶어 의자에서 몸을 들썩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만남은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조용한 병실 공기는 곧 다가올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벼운 존재로 여겼던 남자가 이제는 그들의 삶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두의 심장은 크게 뛰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복도 바닥을 밟는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병실 안의 공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멈추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은 병실과 달리 밝은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설명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박정도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을 깍지 꼈습니다. 장모와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떨어진 자리를 골랐죠. 모두 앉아 있지만 마음만큼은 어디에 둘지 몰라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리창 밖에서는 응급차가 또 한 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도 먼저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조용한 노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윤재민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단정한 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일찍 온 거지. 정도가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치료 방향 설명을 위해 왔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심장 상태, 회복 가능성, 식이 관리, 재활 일정이 정리돼 있었죠.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나올 때마다 그는 천천히 다시 풀어 설명했어요. 손짓도 조심스러웠고 눈빛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는 설명 내내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손등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굳은 주름 사이로 후회의 흔적이 고여 있었죠. 서연은 숨을 고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설명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민아 아니 부의사장님. 장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참 그동안 무례했지. 과거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환자 회복이 먼저예요. 재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정도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버텼을 뿐입니다. 우린 널 못 알아봤어. 정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죠. 사촌 형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와 조롱, 비교와 평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때의 자신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재민 혼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메모, 통장 적립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시급, 배달 대행비, 도서 구입 영수증까지 정리돼 있었죠. 아버지가 반대하실까봐 제가 숨겼어요. 그 사람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가족들은 봉투 속 종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는 비난이나 과장은 없었습니다. 오직 묵묵히 버틴 시간만 담겨 있었죠. 정도는 깊게 숨을 내쉬고 손등을 떨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오랜 시간을 돌아온 문장이었습니다. 재민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받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서로 지켜봅시다. 그 말은 복수도 아닌 용서만도 아닌 새로운 약속 같은 말이었죠. 회의실 한가운데에 놓인 물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가볍게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오후 햇빛이 병원 벽을 천천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긴 복도를 타고 회의실 안으로 번져 들어왔어요. 재민은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일어나 배웅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작지만 진심이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회의실에는 조용한 바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묵혀둔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죠. 이제 과거는 더 이상 따라붙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가족의 시간은 새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수속이 끝난 날 병원 로비는 오랜만에 밝게 느껴졌습니다. 박정도는 보호자용 휠체어 대신
천천히 보행 보조기를 잡고 섰어요. 재활 치료 덕분에 짧은 거리 정도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윤재민은 일정표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주 3회 재활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내가 말해주니 믿음이 가는구나. 정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아버지 팔을 살짝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며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살폈죠. 가족들의 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어색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하자 늦겨울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정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재민아. 네, 장인어른.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제 조금 알겠다. 재민은 대답 대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움직임이 더 많은 걸 전해주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가는 차 안 친척들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떠올렸습니다. 괜히 어린애 취급했지 우리가. 저렇게 든든한 줄 왜 몰랐을까? 누구 하나 재민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비웃음은 스스로에게 향한 반성으로 바뀌어 있었죠. 며칠 뒤 재활센터에선 익숙한 풍경이 반복됐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잡지를 넘기며 시간을 보냈고 정도는 치료사가 준 지시대로 천천히 걷고 또 걸었어요. 창밖에선 유모차를 민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는 오래된 동네 정처럼 따뜻했죠. 정도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회색 운동화를 신고 반듯하게 서 있는 정도의 모습. 아무 말 없는 사진이었지만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요. 재민은 휴대폰을 잠시 바라보다 짧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응원합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진심으로 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스며든 어느 주말 오래된 사진관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머리를 살짝 정리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서는 장모가 옷깃을 정리하고 있었고 정도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죠. 가족들은 한 명씩 자리를 잡으며 서로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실수에도 눈치를 주고받았겠지만 오늘은 모두가 상대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진작가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표정 너무 굳지 마세요. 편하게 웃으시면 돼요. 편하게 웃는 게 제일 어렵네. 정도가 농담하자 모두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긴 시간 돌고 돌아온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진관 공기는 촬영 준비로 분주했지만 따뜻했죠.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재민이 들어섰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장모는 미세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 옆을 가리켰어요. 여기 앉아. 가족 사진이니까.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환대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재민이 아버지 옆자리에 앉자 정도가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등이 재민의 어깨에 가닿았어요.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전해졌죠. 미안함, 고마움, 후회, 그리고 이제 시작될 시간들. 자, 모두 준비되셨죠? 사진작가가 외쳤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누구도 억지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빛이 번지고 장면이 기록되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모두는 사진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 어울렸었네. 그러게, 왜 이제야 알았을까? 말은 가벼웠지만 의미는 무거웠죠. 재미는 그 모습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그 상처 덕분에 지금 이 자리가 더 소중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도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재미는 묵묵히 옆을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리였습니다. 어느 순간 정도가 멈춰섰습니다. 재민아. 네, 장인어른. 앞으로는 내가 먼저 너 지킬게. 그 말은 사과도 약속도 아닌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선언이었죠. 재민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이 지키면 더 좋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노란 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꽃들처럼 이 가족의 시간도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쉽게 시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봄비가 조금씩 내리던 저녁, 작은 한옥 카페 창문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윤재민은 따뜻한 유자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연의 생일을 조촐히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박정도와 장모도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먹했을 분위기지만 이제는 정막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숨결과 느린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충분했죠. 서연은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감사와 안도가 잔잔히 떠 있었습니다. 촛불을 끄는 순간 모두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는 과하지 않았지만 깊었고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래, 놓칠 뻔했네. 정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민의 말은 의사보다 가족에 가까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노부부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도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도 저렇게 천천히 걷고 싶다. 같이 걸어요, 아버지. 서연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페 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장모는 손수건을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민아, 고맙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서.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한때 등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요. 결국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머뭇했지만 곧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어요. 서로의 체온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것의 귀환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네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잦아들었고 골목 가로등이 노란빛을 드리웠습니다. 재민은 우산을 펴서 정도 머리 위로 살짝 씌웠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제 팔 잡으세요. 정도는 조용히 팔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하고 긴 골목, 발걸음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뒤늦은 용서를 배웠고 누군가는 기다림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누군가는 사랑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리에 피어난 모란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꽃처럼 삶도 휘청이고 꺾일 때가 있었지만 결국 다시 피어나 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느린 걸음 속에서
가족은 다시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